자, 지난 시간에 그 등가 원리까지 얘기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그 등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상대론의 몇 가지 현상들,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을 항성의 질량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에서 60쪽 내용이고요. 우선 그 등가 원리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장 유명한 게 아니고 결국에 그 등가 원리로 설명하는 이제 그 핵심 내용이 질량이 큰 천체 주위에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빛의 휘어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로켓 잘 그렸죠? 네. 이것은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철수가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뚫릴 거거든요. 항상 철수는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레이저 총을 쏴요. 구멍이 뚫리겠죠? 뚫리고 얘가 가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 운동을. 제가 이제 그 로켓의 잔상을 보여줄 건데 그 잔상이 생기는 시간 간격은 동일합니다. 얘가 가속 운동을 해서 속도가 증가하면 점점 그 잔상의 간격이 커지겠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빛은 직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로켓은 앞으로 가고요. 또 로켓이 요만큼 좀 더 많이 가죠. 이제 점점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근데 빛은 계속 직진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빨간색 점들은 빛의 잔상들이라고 보면 되고 로켓 안에서의 이제 시간 좀 더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구멍이 오른쪽은 여기 뚫리고요, 왼쪽은 여기 뚫립니다. 뚫리는데 구멍이 여기 뚫리고 여기 뚫리는 거는요, 그 우주에 있는 어느 관측자가 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다르게 일어나진 않아요. 사건이 다르게 일어나진 않고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나 뭐 동시냐 동시 아니냐 이런 거는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는 사건 자체는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즉 바깥에서 봤을 때 구멍이 여기 뚫리면 요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도 구멍이 여기 뚫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주선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다라고 치면 요 안에 있는 철수는 그 관성에 의한 효과와 중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고요. 등가 원리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빛이 여기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지만 지구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우주선 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봐도요.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봐도 빛은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와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등가 원리가 맞다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가 맞다고 믿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빛이 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것을 실제로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주변에서 오는 별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일단 정리하고 그럼 그 빛의 휘어짐 현상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면 우주선 밖 관측자는 빛이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을 하는데요. 우주선 안 관측자는 빛이 관성력 방향으로 휘어짐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구멍이 다르게 뚫렸죠. 여기가. 근데 등가 원리에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도 빛이 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물체의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해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이동하기 때문에 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떤 대학원 수업인데요. 이제
그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짐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여기 이제 무거운 추를 놓을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 휘어지면 그 휘어진 공간에 또 다른 질량을 가진 천체를 놓으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 이제 서로 중력에 의해서 끌리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4차원 방향으로 공간이 휘는데요. 우리 4차원은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차원을 하나씩 낮춘 겁니다. 우주를 평평한 평면이라고 보고 이제 3차원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량이 큰 추를 올렸더니 공간이 더 많이 휘어졌죠. 타운 운동인데 점점 궤도가 작아지죠. 이 경우는 마찰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주 공간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궤도가 작아지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또 시각화한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빛의 물리학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어요. 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이제 만든 영상이에요. 이제 4차원 우주를 3차원 우주를 2차원 공간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3차원 방향으로 공간이 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차원을 한 단계씩 낮춰 가지고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에딩턴이 이 빛의 휘어짐 현상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거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V 소리를 잠깐. 오늘 TV가 말썽이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자, 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이제 요거를 해석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별빛이요, 여기서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렇게 온 빛은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여기서 요렇게 출발한 빛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빛이 휘어지는 것 자체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이게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이전까지만 해도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 유명했지 일반인들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이러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이후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반인들도 다 아는 이런 과학자가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별의 실제 위치는 여기인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온 빛은 막히는 게 맞는데요. 원래 지구로 오지 않았던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도달하기 때문에 요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고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천체면은 그래도 빛의 휘어짐 현상이 관측이 될 정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간의 휘어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질 주변에는 사실 질량이 크든 작든 시공간이 다 휘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 태양 정도,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정도는 되어야지 그 주변의 이 휘어짐 현상이 관측이 되고요. 근데 지구 주변도 이게 이제 지금은 관측이 되고 지구 주변의 시공간의 휘어짐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계산하는 게 GPS 위성 때문인데 이거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의미고요. 공간은 실제로 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빛은요, 직진하든 휘어지든 결과적으로 두 지점 사이에 가는 여러 가지의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해당하는 경로를 택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걸리는 그 경로가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 지구 지표면도 둥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울산과 부산 사이의 최단 경로를 보면요, 휘어진 경로예요. 둥근 지구를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 공간도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가더라도 휘어진 경로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의 휘어짐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게 공간이 휘어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각화해서 느낌적으로 좀 그렇다 쳐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는 사실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요 책에 있는 설명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저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저 대학교 때 공부할 때도 이런 설명을 못 봤고요. 다른 교과서에도 없고 우리 교과서에만 있는 설명인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좀 A는 그냥 지표면에 있습니다. 지표면에 있고 B하고 C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원반 위에 있는데 B는 그 원반의 중심에 있고요. C는 원반의 그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자, A하고 B는 같은 좌표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봤을 때 이제 B는 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회전은 하더라도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해 보면 얘가 봤을 때 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과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얘는 움직이죠. 얘는 움직이니까 얘가 봤을 때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같은 좌표계라고 볼 수 있는데 B가 봤을 때 C는 정지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B가 봤을 땐 C가 정지해 있는데 그러면 얘 둘을 같은 좌표계니까 얘가 봐도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느리게 가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효과 때문에 느리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다른 효과는 뭐로 추측이 되느냐? 얘가 회전 운동을 하니까 가속 좌표계고 관성력이 작용을 하죠. 원심력이라는 관성력이 작용해서 그 관성에 의한 효과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뭐냐 하면 A하고 B가 같은 좌표계로 본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A가 봤을 땐 B는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B의 입장에서 보면은 A는 회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봤을 때는 얘는 정지한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물음표로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설명 자체에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장은 이거죠. 그리고 관성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그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등가 원리에 따라서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깔끔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는 그 인공위성 쪽의 시간이 지표면보다 빠르게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각 자료인데요. 자, 지구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지표면 근처가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져 있고요. 얘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간이 좀 덜 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시계를 놓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빛시계는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에 한번 봤을 텐데 그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재는 시계 있죠. 그 시계를 갖다 놓는다 치면 여기는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시계도 많이 휘어져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덜 휘어져 있고요. 많이 휘어져 있으면 그 두 점 사이를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왜냐면 빛의 속도는 안 바뀌는데 이제 공간이 휘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항상 그 관측자 자신은 자신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빛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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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른다면 얘가 봤을 때 요 인공위성의 시계는 공간이 좀 얘보다는 덜 휘어져 있죠. 조금밖에 다 안 이어져 있으니까 요 사이 거리가 짧을 거고요.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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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표면 근처, 그러니까 우리의 시계보다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상대론적 효과를 보정해줘야지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요 인공위성의 시간 내용인데요. 근데 인공위성은 사실 두 가지 이론이 다 적용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이 움직이죠. 또 움직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을 움직임으로 지표면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이 있는 쪽이 중력이 더 약하죠. 그래서 중력이 약하므로 지표면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 이 두 효과 중에서 더 큰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갈지 빠르게 갈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효과를 다 살펴보면 일반 상대론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그때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상대론적 효과가 더 커서 실제로 인공위성의 시계가 지표면의 시계보다 더 빠르게 간다고 합니다. 요거를 잘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YTN 사이언스라고, 여러분 잘 안 보죠? 네, 저는 잘 안 봅니다. 저도 네, 수업 때문에 한번 찾아본 자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막힌 길을 피해가는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요, GPS 위성을 통한 정확한 길 찾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계행성을 탐험하고 지구에 돌아오자 지구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미래. 영화 속 이 같은 시간 차이는 지구와 외계행성의 중력 차이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세기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중력에서는 물체가 놓여지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공간이 휘어지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물체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길어집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중력이 쓸수록 시간이 느리고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빠르다는 건데, 이는 인공위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의 중력은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GPS 위성의 시간은 지구보다 매일 100만 분의 38초 빨리 흘러갑니다. 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수 킬로미터 정도의 위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오차를 계산해 바로잡는 겁니다.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게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항상 수업할 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시공간의 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일반 상대론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어요.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에,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러면 공간은 휘어지고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질량이 클수록 더 효과가 크고요. 그게 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 이 중력 렌즈 효과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은하에 의해서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은하 중심에는 아주 질량이 큰 블랙홀이 보통 있습니다. 블랙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공간이 아주 많이 휘어져 있겠죠. 휘어져 있는데, 이 은하 뒤편에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별은 지구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은하 바깥쪽이잖아, 결국에. 보통은 이제 뭐 초신성이라든지 뭐 K사라든지 굉장히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천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빛이 나오면요, 얘가 이렇게 간 거는 여전히 막히겠죠. 그래서 지구에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통과하면 보일 수도 있어요. 통과하면 요 사이를 어떻게, 블랙홀인데 통과할 수 있을라나. 어쨌든 아니면은 뭐 한 이렇게 간 거는 또 일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면 이제 지구에 도달해서 보이게 되는데,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휘어져서 온 빛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빛은 노란색 연장선상에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은하의 질량이 방금 상황보다 더 크면요, 중심에 있는 전체 질량이 이렇게 간 빛은 너무 많이 휘어져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바깥쪽으로 간 빛이 휘어져서 지구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연장선상에 보이게 되겠죠. 그럼 AB 중에서 중심에 있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더 큰 경우는 빛이 더 많이 휘어진 A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 B를 비교해 보면 A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클 때고요, B가 은하의 질량이 A보다는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요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는 요 사진이 교과서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줄까요? 교과서에 있는 사진만 예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는 사진이에요. 보면 이제 요 천체들이 같은 천체들이에요. 같은 천체들이고, 이게 사실은 요 은하 뒤편에 있는 천체입니다. 천체인데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빛이 휘어져서 이제 여기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휘듯이 은하 주변을 지나가는 빛이 휘어서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원의 형태로 보이면 아인슈타인 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링의 형태로 보이기도 해요. 아인슈타인의 링, 아인슈타인 원. 만약에 별 은하 지구가 일직선상에 완전히 있다고 하면 얘가 이제 아주 대칭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휘어지겠죠. 일로 간 빛들이. 걔는 원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원의 형태로 마치 반지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되어서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천체가 블랙홀인데요. 블랙홀은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극도로 커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이런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출 속도는 뭐 탈출 속력이라고도 하죠. escape velocity라고 해서 V2로 보통 표기를 하고요. 이 계산하는 방법 이제 기억납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그 반지름이 라지 R인 어떤 천체,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천체의 표면에서 무한대까지 질량이 스몰 m인 물체를 겨우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출발하는 속도가 탈출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mv2의 제곱이고요. 이게 이제 지표면에서 출발하는 물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제 여기서의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의 r분의 그 천체의 질량 곱하기 출발하는 물체의 질량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겨우 무한대인 지점에 도달하면 무한대까지 가서 이제 겨우 멈춰요. 이제 그래서 운동 에너지 0이고 무한대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그 탈출 속도가 루트 r분의 2gm이 되죠. 그래서 요 g는 상수니까 결국에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큰, 그래서 크기는 작고 질량은 매우 큰 천체면은 탈출 속도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콩알만 해줘야 되나? 태양은 한 사과만 해줘야 되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구가 뭐 블랙홀이 되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심심하면 계산해 보세요. 지구의 질량 집어넣고 중력상수 집어넣고 크기가 얼마가 됐을 때 여기 3억 정도 되는지 예, 계산해 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탈출 속도가. 블랙홀에서는 빛은 나올 수 없어요. 빛도 탈출 못하니까요. 그러면 까만색 구멍으로 보이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내부는. 하지만 이제 주변의 물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영역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진 영역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는 작은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서 이제 블랙홀 쪽으로 막 물질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그 물질들끼리, 분자들끼리, 원자들끼리 이렇게 마찰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X선이 나옵니다. 그럼 그 X선은 이제 관측이 가능해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는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블랙홀 주변의 X선을 간접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이제 블랙홀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블랙홀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또 있는데, 이제 블랙홀하고 블랙홀끼리 충돌하거나 혹은 블랙홀하고 중성자별끼리 충돌하거나 이처럼 매우 질량이 큰 천체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할 때, 그 충돌할 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일그러짐이 순간적으로 크게 출렁이게 되고요. 그 출렁임이 마치 파동처럼 빛의 속도로 주변에 퍼져나가는 현상이 중력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력파가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는데요. 2015년 9월에 실제로 처음으로 관측이 되고요. 그 관측 결과가 2016년도에 발표되는데, 이게 참 기면비적인 게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거든요. 딱 바로 100년 뒤에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언한 중력파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오늘따라 이게 얘네들이 인마들 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지금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거든. 큰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까지 했었어요.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고요. 감동했는데 이거는 봐라, 지상파에서 나왔잖아요. MBC. 큰 뉴스에 9시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거는 모든 지상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이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건데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진 14명도 자료 분석을 도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때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너는 몇 살이었나? 중2였어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중1이야. 요거는 뭐 탈출 속도 아까 얘기한 거고, 이건 질량이 큰 천체 주변일수록 공간이 더 많이 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교과서 자료 추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 이제 블랙홀을 상상한 상상도입니다. 이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영역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X선은 이 주변에서 이제 생기는 거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방금 한 뉴스를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뉴스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중력파를 관측한 라이고라는 실험 장치고요. 나중에 한번 교과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억지로 우겨넣다 보니까 좀 작죠. 저는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확대가 안 되겠지만. 자,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13번 문제 보면 지구 표면에서 학생이 체중계 위에 서 있을 때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이 W였다면 위로 상승 중인 승강기 안에서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네요. 자, 기억 보면요. 뒤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지구 표면 근처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뭐 생각을 해봐도 되겠고 관성력의 개념으로 설명해봐도 되겠는데, 요 지구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쪽으로 가속도가 A잖아요. 계속도가 G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관성에 의한 효과가 또 G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두 개의 효과가 합쳐져서 이 아래쪽으로 위지만큼의 중력 가속도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W가 측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은의 경우에는 지표면에 의한 지구 표면에 의한 중력 가속도 G밖에 없죠. 얘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성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에 의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최종적인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W가 이제 측정이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무중력 공간에서는 얘가 위로 가속도가 G인 상태로 가속이 되면 그 가속에 의한 효과 G밖에 없습니다. 요게 끝이죠. 그래서 얘는 그 W를 느끼게 되겠네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은 없지만 이제 그 관성에 의한 효과가 있죠. 위로 G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G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완전히 동일한 현상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W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니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천재교육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3번 문제 보면 이 다음부터는 제가 문제를 우겨 넣느라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없앴습니다. 네, 기니디를 동그라미 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상대론 설명 맞는 거 기억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일반 상대론 얘기죠.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 맞죠? 합치면은 이제 시공간이 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등가원리라고 했죠.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스스로 했던 상상 중에서 가장 행복한 상상이었다라고 했던 등가원리. 여러분은 했던 상상 중에 어떤 상상이 가장 행복한 상상이었습니까? 로또 1등 당첨? 아인슈타인은 요게 가장 행복한 상상이었대요. 아인슈타인은 뭐 이렇게 딱히 돈에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관심이 없을만 했죠.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가지고.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하와나는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두 항성 A, B 주위의 시공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 질량이 더 크겠노? B가 더 크겠죠. 예. 뭔가 많이 이어져 있잖아요. 주변이. 그럼 AB 근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얘는 또 왜 따라 올라왔어? 이 프로그램 아직 이해를 못하겠네. 들어가세요. 자, 기억.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크죠. 네. 예. 그냥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왜 따라와? 끈덕지네. 질량은 항성 A가 항성 B보다 크다. 거꾸로 해놨네. B가 더 크죠. 그럼 탈출 속력은 어디가 더 큽니까? 나에서 더 크겠죠. 예, 그래서 DD 질량이 큰 쪽이 뭐 탈출 속도도 크고 시공간도 많이 휘어지고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느리게 가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빠진 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것도 더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여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퀘이사의 모습인데요. 중앙에 있는 천체는 은하단이며 주변에 밝게 빛나는 4개의 천체는 은하단 뒤쪽에 있는 하나의 퀘이사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이게 다 같은 천체. 이 녀석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서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중력 렌즈 현상이다. 맞죠? 그렇고 뉴턴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뉴턴 법칙 중에서요 4법칙, 5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잘 안 알려져 있는 4법칙, 5법칙의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은 균일하게 흐른다고, 또 하나가 공간은 균질하다예요. 그러면 이제 빛이 휘어질 수가 없죠.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뉴턴도 4법칙, 5법칙을 써놓고 왜 그런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모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딴지를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다. 은하단이 시공간을 휘게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DD 해서 몇 번이 답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요 중단원 제목이 시공간과 에너지였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